북부 집단군 날씨 맑음입니다. 그런데 주력은 중부 집단군이거든요. 나폴레옹 루트를 뚫어내야 되는데 전통적인 요충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부 집단군이 진격하는 노선에 있는 그 도시가 크게 4개거든요. 그러니까 비알리스토크가 있고 민스크가 있고 스몰렌스크가 있고 이제 모스크바가 최종 목적지일 텐데요. 어느 마을 그리고 마당에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출발지에 있는 폴란드 접경의 비알리스톡이요. 마을 어귀입니다. 그러니까 소른이란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고 벨라루스의 민스크가 중심 도시인데 여기가 그 정문이에요. 여기를 따면은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몰렌스크로 들어서면 이제 러시아 본토거든요.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서 모스크바가 이제 안방이라는 것이죠. 요 4단계를 거치면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것이 바로 중부 집단군이었습니다. 적의 주력을 섬멸해야 하다 보니까 팔을 가급적이면 넓게 뻗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던 제3기갑 집단이 비아비스톡 쪽으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북동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큰 도시가 있죠. 저게 바로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입니다. 빌니우스도 카우나스만큼이나 큰 도시인데 제3기갑 집단은 비아비스톡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일단 빌니우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크게 돌아갔고 민스크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에 구데리안의 제2기갑 집단은 브레스트에서 출발해서 바라노비치를 통해서 민스크 방향으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저 비아비스톡 포위는 누가 담당하느냐? 그 안쪽에 있던 9군, 4군과 협동을 해서 포위망을 짜는 겁니다. 보병과 협동을 해서 작은 거, 가까운 데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민스크에서 만나는 더 큰 팔은 호트의 제3기갑 집단이랑 그 다음에 만나서 이중 포위망을 형성하는 이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2개의 팔, 제2기갑 집단과 제3기갑 집단이 출발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제2기갑 집단이 출발하는 곳이 저 브레스트 방면이었습니다. 저 브레스트라는 곳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마지막 끝을 맺었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강화조약이 맺어졌던 도시고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폴란드를 분할할 때 딱 그 경계가 됐던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하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저 길 갖다가 빨리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저 브레스트 양쪽으로는 루크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 15분부터 준비 포격이 있은 다음에 저길 돌파하는 구데리안의 제18기갑사단은 강을 갖다가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 잠수전차도 동원했습니다. 잠수전차요? 네. 잠수? 강의 우리가 잠수요? 정상적으로 도하를 하려면은 아하. 공병들이 건너가서 딱 교두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부교를 와갖고 그 다음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하세월 언제 진격하겠어요. 그래서 18기갑사단의 1개 대대 80대 전차들은 곳곳에 있는 요 틈새들 있잖아요. 그 틈새들을 다 공으로 막고 배기구나 이런 것들도 다 위로 이렇게 빼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스노클처럼 이렇게 빼고 해치 위에도 이렇게 파이프를 놔갖고 여기로만 쏙 얼굴을 내밀 수 있게 한 다음에 강바닥을 달려서 건너갈 수 있는 잠수전차로 이때 도하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80대가 그냥 확 넘어가니까 강 건너편에 있던 소련군들은 혼비백산해갖고 이 일대에서 독일군에게 순식간에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의 이 양쪽 팔이 순조롭게 첫날부터 이제 앞으로 쭉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브레스트에서 양옆은 뚫었는데 이 브레스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 브레스트는 워낙 역사적인 요충이다 보니까 19세기부터 러시아가 여기다가 아주 튼튼한 요새를 짓고 있었어요. 이 여기 요새는 정말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강이 흐르는 한가운데 흐르는 곳입니다. 여의도 같은 느낌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기 부구강에 흐르고 저기 무하베츠강이 옆에서 흘려 들어오면서 가운데 여의도같이 저렇게 섬이 하나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섬에다가 일단 아주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약 500개에 달하는 방을 설치해 놔갖고 12,000명까지 들어가서 농성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저는 가운데 섬이 있고 그 주변 외곽을 갖다가 해자를 파고 그 해자를 따라서 저렇게 별 모양의 뾰족뾰족한 기하학적인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천연자연 해자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저 성벽. 게다가 바깥쪽에서는 중세 성벽형 해자에 엄청난 요새네요 여기.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 해자 바닥부터 저 성벽 높이까지 무려 10m나 돼요, 10m.
10m나 되는 이런 성벽들이 쫙 버티고 있으면서 저 가운데에 있는 저거 치타델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요새를 갖다가 완전히 둘러싸고 방어해주는 정말 강력한 요새가 저기 있었던 거죠. 브레스트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것이 저 브레스트에서부터 철도와 잘 뚫린 도로가 민스크까지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저기를 장악해야 독일군의 주력이 계속 그걸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한가운데 딱 막고 있는 저 요새부터 함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저 어떻게 함락시켜? 그래서 독일군이 여기를 갖다가 진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대전 때 리에주 요새를 점령하기 네. 위해서 뭘 동원했다고 중포. 배웠습니까? 무려 42cm짜리 디케베르타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더 강력한 걸 갖고 옵니다. 무려 60cm짜리 중박격포. 별명이 토르와 오딘이라고 붙은 아, 그 망치를 쏘겠다는 거군요. 맞죠? 그렇죠. 60cm짜리 자주박격포, 칼 자주박격포인데 이거 두 문을 갖다 놓고 그거 어떻게 넣어서 크레인으로 넣나요? 망치로 맞아요. 내리치고 번개로 내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완전히. 장전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레인으로 집어넣고 쫙 올려서 빵 쏘는데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60cm 칼 자주박격포 플러스 저기 여러 가지 중포들 갖다 저기다 잔뜩 배치해 놨고 폭격이 시작되고 그리고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선 어떤 병과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병. 그렇습니다. 전투공병. 이제 80일 전투공병 대대가 여기서 폭탄을 잔뜩 쥐고 그 탄막과 함께 전진하면서 저 외곽 요새들부터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새 방비가 꽤나 단단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물론 이 자체 요새 수비대도 있었지만은 마침 여기를 갖다가 관할하고 있던 소련 군단이 제28군단이었는데 28군단이 기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주변 사단들을 갖다가 다 이 브레스트로 불러온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이 병력이 주변에 있었군요. 있던 보병 사단들과 심지어 전차 사단 병력들까지 다 이 주변에 와서 훈련 나갈 준비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에 이제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뭐 많은 병사들은 당황을 해갖고 도망간 병사들도 있지만은 요새 안으로 피신한 병력들이 꽤 됐습니다. 그 병력이 무려 9,000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수비대 가족들까지 있어갖고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 안에 갇힌 상태로 이 공격을 맞게 된 겁니다. 요새 정원을 거의 다 채웠네요. 야, 네, 그러면서 여기서 독일군이 어떻게든 저 흉벽들을 파괴해 가면서 맹 공격을 펴지만은 소련군이 여기서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초반에 소련의 가장 유명한 영웅신화였던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에 막이 오는 겁니다. 영화로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독일이 여기에 그 집착했던 이유가요.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성격이 다른 두 지각판의 접점이거든요. 사실은 이쪽은 폴란드고 이쪽은 이제 그 소련이 될 텐데 서방과 동방을 이게 가르는 예, 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철도노인데 이쪽은 정상궤, 표준궤 이거고 이쪽은 광궤이기 때문에 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차지해야지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브레스트크를 기점에서 이쪽은 나토고 그렇네요. 이쪽은 이제 러시아군이고 예, 정말로 끈질기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항하는 소련군 수비대의 핵심이 그 표트르 가브릴로프라고 하는 소령이 있어요. 저항을 했는데 한 일주일 버티다가 6월 29일에 사실은 수비대 자체는 투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항을 계속하는 그 가브릴로프 소령의 주검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추측하기에 이거 분명히 어디 숨어가지고 자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브릴로프 소령은 저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지하에 숨어가지고 계속 그 저항하는 소련군 병사 중에 한 명이 남긴 유명한 낙서라고 해야겠죠. 벽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썼는데 나는 죽어가지만 항복하지 않겠다. 안녕 조국이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날짜를 써놨는데 이게 1941년 7월 20일이에요. 예? 20일이에요. 한 달간. 예. 한 달간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32일째, 그러니까 7월 23일까지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진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이 가브릴로프 소령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포로 수용소 신세를 지게 되는데 조금 뭐 뒷얘기를 하자면 풀려난 다음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 소장이 됩니다.
일본군 포로선이요? 나중에 그 아, 동쪽으로 이제 가고. 관동군을 격파한 다음에 일본군의 상당수를 시베리아로 가져가서 이제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소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상당히 일본군 포로들을 공정하게 대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군 포로들이 감사 편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에 브레스트 요새의 수비대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영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의 맨 마지막 저항 세력까지 완전히 제압을 했다고 생각하고 8월 26일에 형님과 아우가 여기를 방문합니다.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가 이 브레스트 요새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소련군의 아주 극단적인 저항을 제압하고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 목적에서 방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8월 26일이 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0개월 가까이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수께끼예요. 지하실에서 10개월 동안 버틴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저항하는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안 독일군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는 유대인 같은 이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밀어넣어서 네가 찾아라.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요. 결국 1942년에 소련 군인 한 명이 결국은 마지막 총알을 쏘고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저항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그걸 잡았는데 소련군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전전선에서 붕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브레스트 요새에서는 투혼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후에 여기를 성역화하게 되죠. 1956년에 박물관을 세웠고요. 1965년은 영웅 요새 칭호를 줬고 그리고 1971년에는 이 기념단지 컴플렉스로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또 사연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군이 여기 45 보병사단이 여기를 공격을 했었는데 나중에 1개 연대 갖고 이게 안 되니까 2개 연대가 투입이 돼 갖고 첫날에만 저기서 300명 넘는 사망자를 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엄청 공격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야 이거 금쪽 같은 야전 전투사단이 요새에 발목 잡혀갖고 언제까지 싸울 거냐 해갖고 그때 사상자가 거의 1,100명이 나니까 빠져라고 하고서 전방을 지원해야 될 공군들을 동원해갖고 엄청 거대한 폭탄들, 항공폭탄을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이제 제압을 하느라고 큰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었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소련에서 이 브레스트 요새 항전 사실을 꽤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고립이 고립되기 돼갖고 때문에. 후방에 딱 떨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전후가 돼도 아까 가브릴로프가 처음에 풀려나서 그냥 수용소장만 한 게 브레스트에서 몰랐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는데 그걸 한 작가가 스미르노프라는 작가가 거의 한 10년을 파헤쳐갖고 1955년에야 이 브레스트 요새 항전에 대한 책을 내요. 그때부터 갑자기 소련 내에서 브레스트 요새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아니 이런 일을 우리가 10년 동안 몰랐단 말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전 국민의 영웅이 돼갖고 그때서야 그 가브릴로프가 뒤늦게 소연방 영웅 칭호도 받고 그때부터 이 성역화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진실인지는 제가 조금 네.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약간 사실 좀 영웅화 시키려는 많이, 그런 예. 느낌도 네.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건 10년이나 지나서야 또 알게 된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이걸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영웅화시키기 좋은 소재죠. 그래서 MSG를 듬뿍 넣어야지. 네, 소련군 우리가 초반에 아주 어이없게 무너지지만은 않았다라는 상징으로 나중에 톡톡히 써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부 집단군이 불과 일주일 만에 500km를 주파하면서 후방을 제어했던 것에 비하면 일주일간 최전방의 브레스트 요새를 뚫지 못했다는 것은 중부 집단군 입장에선 엄청난 시간 소모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부 집단군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쫓기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중부 집단군이 결전을 치러야 되는 중요 장소들 많지 않습니까? 중부 집단군은 지금 갈 길이 멀죠. 네. 1200km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여기는 그냥 뭐 다른 데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 우리 페이스는 뭐냐? 이 작은 돌출부에서 포위선면 하는 게 아니라 민스크까지 최대한 가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일 곧바로 그날 밤입니다. 소련군도 전 부대에게 반격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거 직접 합니다. 소련군이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소련군은 사실 독일군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매우 저하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부대끼리 협조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초반에 독일군이 비행기 제공권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패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련군이 사실 공격 작전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독일군이 이 기회를 틈타서 양쪽 날개를 펼쳤던 부대들이 더 쏙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일 날 이미 독일군의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루. 네. 그러면서 서부전선군, 소련군 서부전선군은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스몰렌스크 쪽으로 민스크를 지나서 스몰렌스크까지 갔어야 됐어요. 이미 퇴각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파블로프 사령관 지금 그럴 수 없죠. 소련군은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땅을 뺏기면 안 되죠. 뺏기면 안 되잖아요. 후퇴불과. 그래서 소련군 10군과 3군에 있었던 3개 기가군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독일군 측방을 노리는 반격을 실시합니다. 위쪽으로 반격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실패해요. 다만 이게 북쪽에서 독일군의 포위망을 형성하는 시간에는 조금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제 47기갑군단이 25일 날 이제 슬로님과 비아카비스크 사이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민스크의 북쪽 방향으로 이제 진격을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온 겁니다. 이제야 파블로프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돌출 부대에 있는 모든 병력을 이제 수차라강 뒤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교전 중에 철수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접촉을 끊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고 뒤를 돌리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셔지고 차량들이 많이 부서져가지고 걸어서 철수하는 부대들이 많았습니다. 느릿느릿 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철수가 민스크 남쪽 접근로를 개방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부대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구데리안 20단군이 민스크 방향으로 이제 급속하게 진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위로 감싸게 됐고, 또 전면에 있는 보병들도 이제 진격해오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게 됩니다. 소련군이 점점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일 날은 드디어 이 기갑 집단과 3기갑 집단이 민스크 동쪽까지 이제 오게 됐고, 28일에는 드디어 이 두 기갑 집단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큰 모양의 민스크 포위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4군과 9군 같은 경우도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또 다른 작은 포위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포위망이 지금 이중 포위망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큰 땅콩 안에 작은 씨가 하나 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일단 해보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스크 포위망에서는 많이 또 빠져나가요. 한편으로 막 저항을 하고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성기였던 것이 네. 저 남쪽이 숲이 많아갖고 저희가 완전히 다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저기 숲 사이로 싹 빠져갖고 꽤 많은 병력이 탈출해요. 네. 결국엔 소련군 1개군이 저기 작은 망에서 이제 포위가 됐고, 소련군 3개군이 큰 포위망에서 이제 포위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기갑 집단의 진격거리가 국경에서부터 320km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죠. 첫 번째 점프 지점까지 온 거죠. 네, 결국에는 6월 30일 날 완전히 이제 포위망이 닫히면서 여기서 소련군이 얼마 정도의 피해를 냈냐면 47만의 사상자가 났어요. 독일군은 한편 1만 2천 정도였어요. 소련군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포위전이네요. 입었죠. 그리고 이 사령관인 파블로프가 처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에레오멘쿠가 예레멘 사령관으로 왔는데 곧바로 제가 따르고 싶은 티모센코가 여기에 사령관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네. 결국은 약 6일 정도 만에 300km가 넘는 진격, 민스크까지의 진격을 성공시켜낸 거고, 그렇죠. 네. 영웅 이야기 뭐 소련은 이대로 그냥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브레스트 전투는 그냥 영웅 이야기로 끝이 난 거네요. 이게 독일군의 발목을 잡지 못했네요. 저 후방에서 뭐 일개 사단의 진격을 좀 괴롭힌 그런 네. 상황이고, 물론 저 시기에 독일군이 워낙 손실이 적었기 때문에 전 동부전선에서 입은 독일군 피해의 5%가 저 브레스트 요새에서만 난 스크래치는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주력 기갑 집단들은 잘 진격을 해서 기대한 포위망을 성공적으로 형성을 해갖고 꽤 많은 소련군을 격파한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뒀네요. 양 전역에서. 몰로토프 방어 계획을 잘 보면 추코프가 일선에 이제 전략적인 방어를 꾀하면서 뒤쪽에 전략 예비대를 엄청나게 배치를 하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스몰렌스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당할 위기면 전략 예비대들을 탁 투입해가지고
양쪽에 오는 기갑 부대를 탁 막아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련군 일선 부대들이 무너지니까 기존의 방어 계획에 따라서 예비대를 새로 편성을 해서 저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밀어넣죠. 특히 전차 전력 얘기했을 때 독일군이 제2기갑 집단과 제3기갑 집단이 약 2,000대의 전차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네. 소련군도 저 지역에 4,500대의 전차가 오. 있었고 그중에 T-34와 KB 같은 신형 전차가 거의 600대였습니다. 오. 당연히 뒤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 기갑 군단이 전진을 해서 전략 예비와 합세해서 드디어 7월 초에 독일의 이 예봉 제2기갑 집단을 향한 반격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스몰렌스크로 이 접근하는 건 막아야 된다. 통로가 뚫려버리면 모스크바 쪽에 확 밀려나는 거니까. 현관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관문 열리는 건 막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5기갑 군단과 7기갑 군단 그리고 플러스 후방 예비대였던 제20군이 가세해갖고 전차 1,500대를 앞세우고 드디어 저 구데리안 쪽을 향해서 이제 반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도착은 안 했지만 다 도착하면 병력도 거의 100만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 지역에 지금 그 KB가 쓰지만 않으면 굉장히 강력한데. 45만이 아파서 빠졌는데 뒤에 또 100만. 다 합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퇴각한 부대들하고 새로운 부대를 합치니까 100만이 되는 거죠. 원래 받고 이제 레이스 걸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더블로 가는 소련군의 특기인데 자,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접근해오는 예비대를 향해서 구데리안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행동을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뒤에서 지금 이거 뭐 그냥 잠시 지금 보병들이 쫓아오길 기다리고서 있었지만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올 거를 예상하고 만반의 이 대전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월 6일부터 소련군이 대규모 1,500대 전차 갖고 반격을 해왔는데 불과 나흘이 못 돼갖고 소련군은 전차를 갖다가 거의 800여 대를 잃고 맙니다. 그만큼 독일이 뚫고 가는 것도 잘하지만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전차전에도 굉장히 일각이 있었다는 거죠. 소련군 전차병 뭐 운전을 이렇게 하나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소련 전차가 독일 전차보다 공격력도 방어력도 앞서잖아요. 근데 왜 결국 이렇게 중요한 건 운용의 묘입니다. 네.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집단 전술에서 차이가 나는 네. 겁니다. 대개 이런 소련 전차들은 무전기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퍼져갖고 알아서 한 방향으로 사전 계획된 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군은 쫙 산계해갖고 양쪽에서부터 안 보이는 거 적, 치고 예,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측면 후면은 장갑이 약하거든요. 그걸 딱 노리는 거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적 전차들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보급이 떨어져서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수많은 소련군 전차를 가다가 주저앉아요. 고장이 나서. KV 주저앉으면 그쪽으로는 가지 마. 걔는 안 움직이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싸워. 그리고 여전히 스투카들이 계속 출격을 해갖고 그거 중요하죠. 공격을 해대니까 소련군 전차들은 폭격을 맞으면 당황을 해갖고 뚜껑 열고 나와야지. 뚜껑 열고 막 도망치기 일쑤이다 보니까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여기서 대반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드디어 스몰렌스크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구데리안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양쪽의 기갑 집단이 먼저 행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구데리안의 기갑 집단의 선두에는 이제 29 차량화 보병 사단이 있었었는데 그냥 막 갑니다. 막아요? 스몰렌스크 전방 18km까지 이미 와버려요. 이 시점에서.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북쪽에서도 3기갑 집단이 나섭니다. 드비나강 동쪽 제방에 이미 이제 교독부를 확보를 하면서 거기 또 중요한 도시가 비테스크인데 여기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7과 20기갑 사단 같은 경우는 드비나강을 지나서 이미 또 얘들 또 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스몰렌스크 서북쪽 30km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주력 부대는 저쪽에 왜 서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미 몇 개 사단들이 어때요? 스몰렌스크 거의 목전까지 온 목전까지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일이 돼서야 소련군이 이제 대규모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 20군이 3기갑 집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1군과 13군 잔여 병력. 13군이 사실 아까 민스크에서도 후퇴했던 병력이거든요. 근데 포위될 위험에 빠졌었잖아요. 그 병력들이 이제 바브리스크 인근에 있는 이 기갑 집단의 측방을 노려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군의 이러한 반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일군이 그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독일군의 첨단에 있었던 기갑 부대들이 더 동쪽으로 가요. 이게 참 독일군의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맞으면서 진격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와 있던 부대들은 막아내고 첨단에 갔던 부대들은 더욱더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기갑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동쪽으로 이제 진격해서 일부 부대는 이제 아까 바텐스크에서 반격을 해왔잖아요. 네. 다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했고 7월 15일 날은 그 3기갑 집단 에하의 7-20기갑 사단 같은 경우가 야르체보까지 도달을 해요. 뭐야? 진격의 거인이야? 뭐야? 계속 한 엄청나게 거냐? 왔죠 지금. 예.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래쪽에 있었던 이 기갑 집단 에하의 29 차량화 보병 사단 같은 경우도 17기갑 사단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스몰렌스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돌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시가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소련군은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냐면 안에서 포위망에 지금 갇힐 위기에 처해 있던 소련군 20기계화 군단과 61 군단은 퇴각하지 마. 너희는 현 위치를 고수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싸워라. 독일군의 선택. 구데리아는 스모렌스크까지 왔으면 거의 이제 절반 이상 온 거죠 지금. 네. 모스크바까지 거의 한 350km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더 나가, 더 동쪽으로 가야 돼. 모스크바 쪽으로 가요?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10기갑 사단을 저기 스몰렌스크 동남쪽에 있는 엘리아까지 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 보급이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을지 솔직히 엄청 많이 파괴. 혹시 기록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구데리안을 본 병사가 기록했다. 네. 눈에 흰자만 보였다 뭐 이런 거. 일단 왜냐하면 저 엘리아 지역이 약간 고지대이기도 하고 저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차후에 모스크바까지 가는 작전의 교두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겠죠. 하지만 역시 구데리안의 목표는 포위망을 이왕 형성할 거 더 길게 가자. 아니 지금 그리고 포위망이 더 아니라 빨리 가야 된다. 본인이 죽게 생긴 거 근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실 많은 평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사실 저기까지 가는 거는 이 스몰렌스크 일대에서 포위망을 형성해서 소련군을 섬멸하는 그 이 작전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혼자 점조직이 돼서 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의심이 생기는데 네. 구대리는 혹시 페르비티 먹었던 거 아닌가? 구데리안 직접 가지도 않아요. 얘가 지금 사달한테 지금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근데 이때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나중에 최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때 7월 14일 날 총통 지시 33호가 발령됩니다. 한참 지금 스몰렌스크 포위전이 한창이긴 한데 그 차후 작전을 지금 이미 히틀러는 구상을 해놓고 너희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쪽이 문제인 그렇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중부 집단군의 주력 부대 2개 집단군을 나눠가지고 한 놈은 저 북쪽으로 가고 구데리안의 2기갑 집단 너희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운명의 있긴 한데 사실 중부 집단군의 보크 같은 경우도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구데리안한테 야, 이 집단군 너희 막 저쪽으로 막 가지 말고 일단은 3 집단군과 협력해서 포위섬을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지시를 또 하게 되죠. 그때 이 포위망 내부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요. 양쪽 모두 이제는 추가 병력 증원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독일도 이제는 기갑 집단뿐만 아니라 뒤에 있었던 보병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소련군 역시 전략 예비대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네. 이 병력들이 이제 계속 정원을 오게 됐고 병력 배치가 딱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29군 4개 사단을 데리고 딱 있는 거고 그 아래에는 또 4개 사단 30군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28군이 딱 있고요. 그 아래에는 24군이 딱 있습니다. 소련군도 이제는 딱 뭘 하냐면 대규모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7월 21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혼전 양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독일 기갑 부대들 입장에서도 넓은 외곽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이런 모습은 독일군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고 소련군에게도 기회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검은색이 지금 독일군의 전선이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소련군의 저 안에 보면 5, 69, 25, 34, 32 보이죠. 거기를 어떻게 하면 딱 포위를 완성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소련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돌출부가 돼서 그래서 독일군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독일군의 수많은 사단들 지금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서 소련군이 포위섬을 할 수 있는 역포위를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아마 흰색 바둑알과 검정색 바둑알로 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일군을 검정색이고 소련군을 흰색으로 한다면 독일군 입장에서 32군 옆에 있는 그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검정색 바둑알을 딱 두느냐 아니면 소련군 입장에서는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비어있는 공터 있잖아요. 그 공간에 소련군이 백도를 딱 누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이제 결정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둑 예를 드니까 확 느낌이 오는데 바둑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이가 안 좋은 아구가 서로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결국
어느 악어가 먼저 죽음의 회전을 하느냐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독일군에게는 또 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기를 막아서 완전히 소련군이 포위선멸하는 바둑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우리의 먹히는 거를 막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에인야 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투입하면 되는 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혼전이기는 하고 기회는 있습니다만 독일은 방어 전략을 좀 구사하기도 수월하고 네. 그리고 포위 선멸의 완성도도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없고 예. 이런 상황이네요. 결국 바둑알을 먼저 둔 거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그 바둑알을 잘 막아냈죠, 동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군이 형성하고 있던 저 포위망은 독일군이 바둑알 하나 이쪽에 오른쪽에 더 두면서 좁혀지게 됐고, 반대로 소련이 형성하고 있는 포위망은 독일군이 반대로 그 옆에다가 바둑알 하나 더 두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이 이제 저 포위망을 점점 압축하게 되면서 저 사이에 있던 소련군 5개 군단이 이제 포위 선멸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빼도 박도 못하게 네. 됐지. 그러면서 7월 27일 시점에서는 독일군이 보병 부대까지 이제 계속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배갈 하나를 딱 둠으로써 소련군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포위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 들어있는 부대가 소대도 아니고 중대도 아니고 5개 군단.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포위 당한 부대들이 어떻게든 남쪽과 북쪽으로 반격을 해서 포위망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특히 저기 gat혀있던 20군이 이제 주도로 필사적인 돌파전을 전개를 하거든요. 그때 상당수가 또 포위망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7월 30일에 다시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게 됐고요. 결국 8월 5일 날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이 전투 기간 동안에 보면은 소련군의 전사자만 18만 6천, 포로가 무려 30만이 잡혔고요. 부상자가 27만이나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80만에 작살난 건데. 네, 독일군은 한 7만에서 8만 정도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처형당했잖아요. 예. 근데 티모센코는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티모센코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 많이 끌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든 반격을 하면서 독일군에게도 꽤 많은 지금 피해를 줬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남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은 독일군이 분명히 승리를 했죠. 근데 독일군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모스크바로까지 가는 그 뭔가 속도의 모멘텀을 좀 마련하지 못했던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 중간에 히틀러의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이제 병력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연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는 이제 상황으로 벌어질 것 같고, 또 문제는 여기서 민스크에서 엄청나게 또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련군이 스모렌스크 전투가 끝나갈 무렵에는 지도상에만 이미 300대 사단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이 전투 중에도 독일군이 경험을 했잖아요. 소련군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증원이 계속 들어온다. 끝없는 소모전을. 네, 그리고 전투에서도 이제 소련군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또 계속 보여주면서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때 독일군도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전차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손실이 일부 부대에서는 30% 이상의 전차들 이미 손실이 났는데 독일군은 그 손실을 못 메웁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계속 메우는 거죠. 한마디로 충분히 독일군의 예봉이 무뎌졌다고. 무뎌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8월 6일부터 소련군이 또다시 반격을 해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엘야 일대에 소련군이 2차례 반격을 계속 해오면서 이 전투가 9월 12일까지 갑니다. 그러면 7월에 시작됐던 전투가 2달이 결국은 여기서 2달이 됐고, 사실 엘야 갔을 때는 이미 독일군들이 이제 전용돼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어떻게 됩니까? 막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모스크바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기회는 놓쳤죠. 이미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뜬 소문인 줄 알았던 1,400만 예비 군설이 이제 진실로 느껴지는 그런 느껴지는 상황이 이제 상황입니다. 네. 오고 있는. 근데 이때 스탈린의 아들이 전투에 참가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그 스탈린의 개인사 또 아들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스탈린에게는 그 아들이 둘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이름이 야코프 주가시빌리거든요. 사실은 스탈린의 본명이 원래 주가시빌리고 스탈린이 혁명 활동을 할 때 썼던 이름인데, 사실은 이 아들이 스탈린이라는 성을 안 쓰고 주가시빌리라는 성을 쓴 것,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묘한 대립관계가 이 암시가 되는데요. 한번 주가시빌리의 삶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07년에 스탈린의 첫 부인이
예카테리나 스바니제라고 하는 부부였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야코프였거든요. 근데 야코프가 1살 때 이 엄마가 전염병으로 죽어서 10대 중반까지 사실은 아버지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친척 손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제 혁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들을 돌봐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920년대에 아버지와 다시 또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관계가 좀 살갑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사실은 또 이게 참 그 아버지가 자식 어떤 인생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스탈린이 야코프가 사귀는 여자들에게 제가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럼 아우를 안 예. 그게 뭐 보살펴 주는 거예요. 14살 될 때까지 키워주지도 않고 잘 크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성이 아까 그야말로 낄낄빠빠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하도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에 개입을 하니까 1928년에 권총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그때 또 이제 스탈린이 또 열받아서 그랬는지 이때 했던 말이 야, 넌 권총 자살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최악이다. 결국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1935년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발레리나 또 유대인이었어요. 예. 아니 이혼 경력 2번까지는 예. 뭐 그래 자기 결정인데 근데 우크라이나 유대인 예. 모든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을 상당히 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야코프 그러니까 맏아들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했어요. 광산 기사가 되고 싶어했는데 아버지가 또 개입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는 장교가 필요해. 너 군대 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1937년에 붉은 군대 포병대학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1년 5월 9일에 졸업을 해요. 1941년 5월 9일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진짜 직전이죠.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해서 포병 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드디어 전쟁이 터졌죠. 그동안 관계를 끊고 지냈던 야코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접니다 하니까 스탈린도 순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제 반갑다고 해야 될지 왜 전화했냐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 순간에 이제 드디어 야콥이 말문이 엽니다. 아버지 저 내일 출전하러 나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스탈린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스쳤을 텐데요. 그래 그 열심히 싸우고 돌아오거라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죠. 사실은 이때 이반 코네프 장군이 그 부대의 상관이었나 봐요. 슬쩍 다가와서 스탈린한테 큰아들이 지금 전선에 배치될 것 같은데 제가 후방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이전 배치할까 했더니 스탈린이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예. 모르겠어 해놓고서 나중에 스탈린이 거절하니까 계획대로 전선에 배치가 돼서 이런 깜깜이 예, 예. 원 아유 그러니까 출세를 못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심중령님이 자세히 설명한 대로 스몰렌스크 전투에서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이때가 1941년 7월 16일인데요. 그 독일군이 신문을 하다가 아 이거 그 이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선전 전단지 있죠. 그러니까 소련군에게 뿌리는 전단지에 저 사진을 박아서 스탈린의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 너희들이 저항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항복을 해라. 스탈린 아들처럼 이렇게 그 전단지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괴벨스가 이용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의 선전 라디오 방송에 네가 출연해서 섭외를 했군요. 목소리를 내고 투항을 종용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출연료 많이 주겠다. 예. 그런데 야콥 주가시빌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은 나중에 또 포로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영국군이나 프랑스군 포로하고는 다르게 예, 예. 소련군 포로는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예. 사실. 여기서 뭐 좀 수치를 제시하자면 영국군이나 그 미국군이 독일군 포로가 되면은 이 사망률이 한 2% 정도예요. 근데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 소련군의 사망률은 57%입니다. 태반이죠. 예,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슬라브인들은 네, 사람으로 사람으로 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워낙 또 이 한꺼번에 수십만 명씩 포로가 되니까 독일군으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는 상황이고 먹이지도 거기다가 못하고. 인종적인 편견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100명이 포로가 되면 그중에 6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야콥이 그 스탈린의 맏아들이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실 괴베스가 종용한 대로 이 선전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네. 정말로 고생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좀 나중 얘기인데요. 네. 1943년에 가니까 소련군도 어마어마한 포로를 잡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파울루스 네, 오성 장군을 포로를 원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히틀러가 1계급 특진을 해주면서 쉽게 말하면 자살을 적용했는데 이 파울루스가 자기는 그리스도교인으로 자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히틀러의 종용을 어기고 항복을 하게 되고요. 히틀러가 완전히 이제 격분을 하게 되죠. 뚜껑이 열려. 예. 그래서 몰래 밀사를 그 스탈린에게 보내서 아들과 파울루스를 교환하자. 맞교환하자. 이런 제안을 잡아서 총살시키려고. 했죠. 이런 상황이 암시되는 사료가 그 스탈린의 그 딸이었던 스베틀라나가 그 회고록을 쓰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파울루스와 이 야콥을 맞교환하자는 독일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암시를 해서 이 얘기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인데 딸은 미국인가 뭐 어디 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회고록을 쓰면서 그 얘기를 끼워넣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독일의 밀사가 와서 그 제안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붉은 군대는 적국의 원수와 우리 편의 일개 대위를 막 바꾸지 않는다라고 거절을 하죠. 요 얘기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 자기 측근, 예를 들면 몰로토프라든지 부전니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과연 다른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평범한 아버지라면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지 그렇겠죠.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회한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1943년, 1944년에 이 소련군 병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어떤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또 문서 기록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콥 주가시빌리와 파울루스를 맞바꾸자는 제안과 어떤 대응이 있었다는 것은 설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인데 1944년에 그 4월 14일 작센하우젠 포로 수용소에서 야콥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은 그 추정이 나오는데 확실한 그 팩트는 뭐냐면 산책을 한 다음에 갑자기 철책선, 전기 철책선이 쳐진 그쪽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그 초병이 더 이상 움직이면 쏜다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계속 철책으로 다가가다가 총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철책 위에 쓰러졌는데 근데 독일군의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감전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옆에 쐈는데도 예. 가서 철책을 만져버렸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왜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철책으로 갔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추측은 탈출 시도를 하다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멘탈 붕괴. 정신 예,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 왜 멘탈이 붕괴했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설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같은 포로 수용소에 영국군 포로하고 같이 생활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영국군 포로들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충돌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 측에서 카틴숲 학살 사건, 그러니까 폴란드 포로 2만 명을 엔카베데가 학살하고 안미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일이 발견을 했고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폴란드인들을 2만 명이나 학살했다는 그것을 듣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심리가 무너져서 자살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 얼핏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4월 13일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포로 수용소 생활하는 야콥에게 그게 들어갔을 리가 사실은 없죠. 만무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부정되는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의 맏아들이었지만 특혜를 거부하고 출전을 하고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스탈린으로서는 여러 가지 회한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다. 우리 소련에서 가족이 죽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감정 표현은 하지만 살짝 어떤 아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이것을 표현했다고 하죠. 이한수 교수님은 이제 워낙 여기 정통하시니까 예. 요 정도면 이거는 스탈린으로서 그렇죠, 굉장한 그렇죠. 연민이야라는 예, 맞습니다. 거를 예, 예. 느끼시겠지만 예.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는 어디가 도대체 왜 한 거였습니까가 궁금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참 이 안타까운 전쟁의 비극은 최고 지도자도 결국은 비껴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남부 집단군 남단구역은 흐리고 비정도 되겠습니다. 드네스트강 지류가 남북으로 계속 촘촘하게 무슨 뭐 고슴도치가 가시 세워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마치 작은 이집트가 수십 개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배를 타고 오는 게 더 나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집단군의 6개 기계화 군단을 밀어놨어요. 엄청난 병력인데요. 특히 신형 전차들이 많았습니다. 신형 전차들이 많았고 지금 이 느낌은요. 네. 한때 흐리고 비정도가 아니라 블리자드인데요.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사실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사실 수많은 전차 에이스가 존재합니다. 네. 그 중에서 무려 138대의 적 전차를 격파한 장본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하일 비트만이죠. 17대하고 돌격포 하나가 전투를 합니다. 17대 1이요. 네, 17대 1이요. 30분 만에 돌격포 하나를 가지고 7대의 T-26을 잡은 거예요. 야, 임기응변이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현장 지휘관이었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타고 소련군 동부전선에서 대활약을 합니다.